제가 심장을 진료하는 의사다 보니 저에게 두근거림이나 숨이 찬 증상으로 오시는 환자분들이 많습니다. 두근거림이나 호흡곤란은 심장이나 폐에 병이 있을 때도 생기긴 하지만 불안장애 같은 정신건강의학과적인 문제들로 유발이 되기도 하죠. 저희 경험적 통계로 말씀드리면 실제로 증상이 있어서 오시는 환자분들 중 실제 심장질환 환자의 비율은 생각보다 매우 드문 편입니다. 거의 2대 8 정도로 대다수가 불안장애 카테고리에 해당이 되시죠. 환자분들과 얘기를 나누다 보면 환자 입장에선 너무도 당연하지 만 의료진의 입장에서는 너무도 안타까운 경우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 3가지를 말씀드려 볼게요. 불안 증상이 생겨서 정신과를 찾아갑니다.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진단을 받고 약물 치료를 시작하죠. 그리고 며칠간 약을 복용했는데 증상이 그닥 나아지는 게 보이지 않아요. 이 타이밍에 보통 어떤 생각들이 먼저 떠오르냐면 나 공황장애 아닌가 보네. 약 먹지 말자. 정신과적 진단을 처음 받으신 분들에게 종종 보이는 모습들이에요. 받아들이지 못하시는 거죠. 물론 그 심정만큼은 충분히 공감되긴 합니다. 다만 의료진으로서 너무 안타까운 것은 약을 먹다 말게 되면 이도저도 아닌 상황이 돼버린다는 점이에요. 일반적으로 정신과 약물을 복용해서 증상이 제대로 가라앉기 위해서는 최소 3주 이상의 기간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1년 이상의 치료 기간이 필요하죠. 그런데 만일 약을 3, 4일 정도만 먹어보고 효과가 확실하지 않네라고 단정짓고 약을 중단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첫 번째는 치료 기간이 짧았으니 병을 제대로 치료하지 않은 상황으로 방치하게 돼서 그 사이 병이 더 악화되겠죠. 두 번째는 만약에 충분한 시간을 치료했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계속 지속된다면 이건 정신과적인 문제가 원인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고 다른 원인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약을 짧게 먹다 말았기 때문에 이게 정신과 문제인지 아닌지 가능성조차도 판단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이도저도 아닌 병원에 오기 전에 원점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이죠. 보통은 이러한 상태로 대다수가 심장내과로 오시게 됩니다. 환자를 만난 심장내과 의사의 머릿속에는 우선적으로 이 생각이 자리 잡을 수밖에 없겠죠. 정신과적 문제가 아직 완벽하게 배제되지 않았구나. 정신과 질환이 명확하게 진단이 됐다고 해볼게요. 그래서 약물 치료를 시작합니다. 한 달, 2달 약물 효과가 충분히 발휘될 수 있을 만큼 치료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증상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이러한 타이밍에 떠오르는 두 번째로 흔한 생각은 의사 실력이 별로인가? 병원을 바꿔보자. 그래서 다른 병원을 찾아가죠. 사실 환자로서는 매우 자연스러운 사고의 흐름이긴 해요. 그런데 여기서 한 번만 더 멀리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한 달 동안 A라는 약물로 치료를 받았는데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이때 내가 한 달 동안 A 약물을 먹었는데 효과가 없었다라는 이 내용이 다음 진료에 중요한 내용일까요? 아닐까요? 당연히 엄청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A 약의 용량을 올리거나 B라는 약물로 바꾸거나 치료법을 변경을 해야 하니까요. 다시 말해서 환자에게 좀 더 맞는 치료법을 찾아갈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한 달 동안 약을 먹었는데 효과가 확실하지 않은 것 같다 생각되신다면 어떻게 대처하는 게 합리적인 방법일까요? 그 병원을 다시 찾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 병원 의사에게 A약을 한 달간 꾸준히 먹었지만 효과가 없었다라는 나의 데이터를 제공해줘야 하는 것이죠. 현재 상태에서 내 몸의 상태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의사는 한 달 전 나에게 처음 A약을 처방했던 그 의사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A약이 나에게 듣지 않는다는 걸 유일하게 알고 있는 의사이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만일 갑자기 병원을 바꾼다면 어떤 일이 생길 수 있을까요? 다른 병원 의사는 지난 한 달 동안의 내 정황들을 자세히는 알지 못하니까 같은 제약회사에 이름만 다른 A 성분의 약을 다시 처방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느 병원을 가든 의사는 교과서에 적혀있는 1순위의 약을 처방하게 되기 때문이죠. 환자 입장에서는 약의 이름이 달라졌으니 환자는 다른 약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지난 한 달간의 시행착오를 다시 되풀이하게 되는 것과 같죠. 물론 처음 봤던 의사가 너무 믿음이 안 가서 다른 병원으로 옮기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지난 한 달간의 진료 기록을 발급받아서 옮기고자 하는 새로운 병원의 의사에게 그 내용을 보여주셔야만 시행착오를 되풀이하지 않고 다음 단계의 진료로 나아갈 수 있을 겁니다. 정신과의 약들 중에는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약들의 비율이 높아서 약을 복용하면 몸이 너무 가라앉거나 졸리는 부작용이 유발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타이밍에 떠오르는 세 번째로 흔한 생각은 약이 왜 이러지? 치료는 안 되고 그 의사 못 믿겠어? 병원을 바꿔보자. 그래서 다른 병원을 찾아가죠. 이것 또한 자연스러운 사고의 흐름이긴 합니다만 사실 앞의 상황과 똑같죠. 내가 최근 며칠 동안 A 약물을 먹으니 C라는 부작용이 생겼다. 이 내용은 다음의 진료를 위해 너무도 중요한 내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 나은 진료를 하기 위해
위해서는 A약의 용량을 줄이거나 다른 종류의 약으로 변경해야 하니까요. 그러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보다 합리적인 선택은 A약을 나에게 처음 처방했던 그 의사에게 다시 찾아가서 그 사이에 있었던 부작용들에 대해 얘기하는 것입니다. 중간에 병원을 갑자기 바꾸게 되면 보다 뛰어난 의사를 만날 확률보다 나에게 같은 시행착오를 되풀이해야 할 의사를 만날 확률이 현실적으로 더 높기 때문이죠. 약이라는 것이 사람마다 다 다르게 반응할 수 있어요. 누군가는 민감하게, 누군가는 무디게 말이죠. 그러므로 부작용이 생겼다면 내가 약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유형일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더더욱이 그 약을 처방한 의사를 피하지 마시고 그대로 알려주셔야 해요. 내가 그 약에 민감한 유형이라는 것을요. 그렇게 해서 보다 나에게 맞는, 나에게 적절한 치료법을 담당 의사와 함께 찾아가시는 것이 결국에는 나에게 이득이 되는 행동이 됩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효과가 더딘 것 같아도 충분히 시간을 두고 치료한다. 충분히 치료했는데도 효과가 더딘 것 같다면 그 내용을 꼭 그 병원 의사에게 전달한다. 그래야 새로운 치료법으로 변경될 수 있으니까. 부작용이 생긴 것 같다면 그 내용을 꼭 그 병원 의사에게 전달한다. 그래야 같은 치료법을 반복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아무런 준비 없이 무작정 병원을 바꿀 경우 보다 더 뛰어난 의사를 만날 가능성보다 같은 시행착오를 되풀이할 의사를 만날 가능성이 확률적으로 더 높다.